태국, 베트남, 대만,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코로나19 대응을 보여준 한국에 대한 입국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아누틴 차니라군 보건부 장관은 골프와 같은 구체적인 유형의 관광객들이 우선순위 대상으로 논의됐다. 이들의 동선 파악은 쉽기 때문에 추적이 쉽다. 라며 태국에서 구매력 파워가 큰 한국, 홍콩, 중국, 호주 등을 우선적으로 허가할 예정이며 이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입국 전후로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으면 14일의 격리 조치 없이 관광을 허가할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대만의 중앙전염병지휘센터도 최근 오는 22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호주,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등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한다 전했고 중국과 베트남은 한국발 항공노선 운항 제한을 완화하고 기업인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하늘길도 다시 오픈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나 일본은 예상대로 아직까지도 한국과의 하늘길을 완전히 막고 있습니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바로 어제 일본 정부가 입국 규제 완화 방안을 결정했는데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시키기로 확정했습니다. 일본 정부 내 코로나19 대책본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된 국가들과 경제인 교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일본에 가장 많은 마스크를 지원해준 베트남을 최우선국으로 시작해 태국, 호주, 뉴질랜드와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굴복 외교를 펼치고 있는 미국인들조차 이렇게 한국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대응을 가장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러한 현실을 부정하며 끝까지 한국을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지에 대한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 끝에 일본은 이번에 북한까지 이용해 한국에 충격을 주려 하고 있죠.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최근 탈북자 단체가 북한의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을 계기로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지만 이것은 꼬투리 잡기에 불과하다며 진짜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은 자신들이 고생하고 있음에도 한국이 미국 눈치를 보느라 진단키트와 방역, 의료용품들을 지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때문에 북한이 한국에 대한 분노가 커졌다라는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고 최근 일본의 아베 총리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 일본인 탈출 작전을 협력 중이다 라는 발언을 해 북한의 도발로 인해 생긴 한반도 내 긴장감이 진정되도록 도와주는 대신 반대로 긴장과 공포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반도 유사시 한국 내 일본인의 탈출을 돕기 위해 동맹국인 미국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라면서도 일본인 탈출 계획이 얼마나 준비됐냐는 일본인 기자의 질문에는 상대국도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삼가겠다 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들만 골라 충격을 주려는 일본을 상대로 한국이 최근 시원한 반격을 날렸습니다. 바로 어제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가 독일의 노르트라 인베스트팔렌 연방주와 한국, 독일 소재부품 장비 기술협력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충격적인 점은 이번 한국, 독일 협력은 단순히 한국과 독일의 중소기업들이 손을 잡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독 소재부품 장비 기술협력센터가 세워질 곳이 바로 독일의 아헨 특구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아헨 공대가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R&D 인프라가 형성되었습니다.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독일에만 72개의 연구소를 둔 유럽 최대 규모의 응용 연구 개발 조직으로 1년 예산만 23억 유로 3조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mp3, 온라인에서 음원을 다운받을 때 mp3 파일을 압축해서 봤죠. 이 mp3 압축 알고리즘을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개발해 2005년 한 해에만 mp3 라이선스로 136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렇게 실제 비즈니스로 상용화 능력이 뛰어난 프라운호퍼와 독일 최대 규모의 공과 대학인 아헨 공대를 포함해 70개의 대학교, 41개의 연구소 등이 위치한 아헨 특구에서 한국과 독일의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한국과 독일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아래 기업들이 대학과 연구기관들과 쉽고 빠르게 교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수한 R&D 인력 매칭뿐만 아니라 펀딩과 함께 실제로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 사업화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안드레아스 핑크바트 독일 NRW 연방주 경제부 장관은 독일 NRW 연방주의 우수한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한국 기업들은 이미 소재부품 장비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과 독일이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현재 일본이 독점 중인 글로벌 소재 산업에 지각 변동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미래 에너지 산업 중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야인 수소에너지 산업은 한국과 일본의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돼 있죠. 맥킨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50년 수소에너지는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약 18%, 3천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유럽 내 수소 및 연료전지 응용 분야에서 압도적인 선두주자인 독일이 한국과 손잡고 싶어하는 것은 한국은 올해 1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했고 한국의 수소 자동차 기술은 이미 세계를 리드하고 있기 때문이죠. 독일 수소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산 수소차가 독일을 앞질렀다. 한국산 수소 트럭이 유럽을 장악할 것이다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효성은 독일의 화학기업 린덴그룹과 손을 잡고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공장을 한국의 울산에 짓기로 하는 등 한국과 독일이 그 길을 위한 소재 분야의 협력에 이어서 미래 수소 에너지 협력 체제까지 구축하는 데 성공하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빛의 속도로 쪼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미국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이던 볼턴의 폭로가 담긴 책 출판 여부로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볼턴의 폭로는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양한 트럼프의 면모를 볼 수 있게 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와중에 가장 당황하는 당사자는 바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트럼프의 무능이 폭로되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볼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번번이 한국과 북한과의 중대한 외교적 해법을 찾는 길목에 등장해서 협상을 망쳤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결국 볼턴의 폭로 내용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이 남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는데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턴. 트럼프는 완전 쇼였다. 우선 볼턴은 트럼프의 외교 방식은 완전히 쇼에 가까운 형식이었다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 관한 외교 방식은 김정은과 사진 찍기 위한 장을 마련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의 세부 사항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은 채 싱가포르 회담을 단순히 홍보 행사로 여겼다고 호평했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 1차 회담의 결과물을 보면 완전한 비핵화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줄줄이 엮여 볼턴의 회고록이 출판될 예정이니 트럼프 재선 캠프에는 비사인 것이죠. 결국 볼턴이 출간할 회고록은 백악관에서 출판금지 소송을 건다고 할 정도로 트럼프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관계 인식이나 외교 지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도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트럼프 캠프의 사정을 떠나서 한국에서는 공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애초에 남북 간의 역사적 중요한 회담 자체가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홍보쇼 혹은 정치적 분쟁 장소가 된 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당국자들이 과연 한반도의 평화를 도모했는지 진정성에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 가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폼페이오가 북미 회담을 방해놓은 역할을 한 점입니다. 두 번째, 폼페이오, 북미 회담을 무너뜨림. 특히 트럼프 충성파라고 불리우던 폼페이오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다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한 달 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외교 성공 확률을 제로로 깎아내렸다고 볼턴은 폭로한 것입니다. 빈손 방북 논란이 일었던 3차 방북 이후로 추정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도중 트럼프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비하하는 쪽지를 보냈다는 내용과 북미 정상회담 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를 듣고 심장마비가 온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무시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회고록은 23일 나올 예정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간금지 소송을 내고 하루 만에 미 주요 언론에 책 내용 일부가 줄줄이 공개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스스로를 변함없는 충성파로 자처하는 최고 참모들마저 등 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질됐고 폼페이오 장관과도 불화한 것으로 알려져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늘 폼페이오를 비난하면서 트럼프를 떼어놓으려고 했다는 점을 봤을 때 북미 관계를 개선시키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은 이러한 북미 관계로부터 얻은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피해를 봤다는 점일 것입니다. 실제 북미 관계에서 중요한 당사자인 한국이 중재자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도 애초에 제재 해제 외에는 비핵화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게 아니냐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세 번째, 김정은, 트럼프 이용했다. 볼턴은 김정은과 트럼프가 단독 회담을 이어간 것은 김정은이 트럼프를 이용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석자 없이 단독 회담을 한 것은 북한의 요청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볼턴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외에도 러시아와 중국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배석자 없이 만날 것을 요청했다면서 트럼프의 비위를 맞춰 원하는 것을 얻어내도록 조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적대 국가의 지도자들은 트럼프가 재선 승리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트럼프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은 트럼프와 1, 2차 정상회담에서 각각 단독으로 회담했습니다. 북미 정상이 단독 회담에서 나눈 대화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하노이 회담의 경우 단독 회담에 이어 배석자가 참석한 확대 회담에서 회담이 결렬됐습니다. 당시 확대 회담에는 볼턴 전 보좌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때 북한에서 제시한 비핵화는 영변 핵시설이었는데 미국은 영변 핵시설은 상관이 없다고 한 것이죠. 트럼프는 북한의 영변 비핵화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북한 제재를 풀어주는 합의서 사인 직전이었으나 폼페이오와 볼턴이 합류한 회의에서 이것이 뒤집어졌고 미국은 훨씬 더 큰 핵시설의 해체를 요청합니다. 결국 북한의 수박 겉핥기식 비핵화는 애초에 미국 당국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문제였고 북한도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핵심 핵시설을 해체할 의도가 전혀 없음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서 볼턴의 말은 거짓이며 그는 오히려 전쟁광이라고 비난합니다. 네 번째, 트럼프. 볼턴은 남북관계에 해악만 끼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트위터에서 괴짜 볼턴의 극도로 지루한 책은 거짓말과 가짜 이야기로 구성됐다. 내가 그를 해고하기 전까지는 그는 내게 좋은 말만 했다며 볼턴 전 보좌관을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볼턴 전 보좌관을 가리켜 언짢고 지루한 바보라며 늘 전쟁에만 나가고 싶어 했다고 치부했습니다. 그는 이어 조지 부시 전 대통령도 그를 해고했었다. 볼턴은 무능력하다면서 볼턴 전 보좌관의 조언을 따랐다면 제6차 세계대전이 났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볼턴을 전쟁광이라고 쏘아붙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양자가 서로 비난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 가지 한국에서 기존에 이야기되는 점은 볼턴은 한반도의 평화 모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막대한 군사 물자를 한국에 팔아왔고 만약 한반도가 장기적인 평화 모드가 연출이 된다면 결코 미국의 강경파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며 볼턴은 이와 같은 군수업체가 지원하는 강경파를 대변하는 인물로서 번번이 판을 그르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회담을 깨려고 볼턴이 북한은 리비아식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당시에 굉장히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북한은 볼턴이 북한의 리비아식 모델 도입 발언을 듣고 북미 회담 정상회담을 제고했다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취소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 볼턴은 북한 관련 이슈에서 철저히 배제되었고 나중에는 경질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볼턴이 한국보다는 일본과 관계가 깊지 않냐는 의심스러운 정황도 당시 논의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볼턴과 일본은 무슨 관계인가? 작년 7월에 일본이 한국의 전격 수출 규제를 시행했을 때 일본에 방문한 볼턴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볼턴은 고노다로 외무상을 만난 자리에서 강제징용 문제로 불거진 수출 규제로 인해서 한일이 갈등하는 가운데 있으나 이를 미국이 적극 중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발언을 하면서도 한국에 와서는 한일 간의 수출 규제 갈등을 미국에서 해결할 만한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노력한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수출 규제 초반이었고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 극도로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미국의 주요 인사를 설득해서 한일 간의 수출 규제 갈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한일 양국 간의 중재를 바라는 것은 한국이고 일본에서는 미국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라고 하면서 미국의 중재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히던 때였기 때문에 이 같은 볼턴의 이중적 태도는 도마 위에 올랐었습니다. 국내외의 일부 매체와 네티즌들은 볼턴이 사실상 아베 총리와의 깊은 관계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서 강경론을 펼치며 트럼프보다는 볼턴에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일본에 강경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아베 총리의 국내에서의 치부를 가려주고 지지율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오랫동안 대북 강경책을 펼치는 라인을 지지해왔죠. 특히 오바마 대통령 때는 그러한 대북 강경책이 매우 효과를 봤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막는 주요 장애물로 일본이 자주 언급되었던 것이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9월에 볼턴을 즉각 사임시키면서 그의 정책은 매우 강경했고 나는 그의 많은 제안을 거절했다. 그는 전쟁을 좋아한다며 볼턴 보좌관을 사임하고 새로운 국가안보보좌관을 임명하기 이르렀습니다. 아베 총리는 볼턴의 사임 소식이 매우 불편했던 것으로 당시 외교가에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사카 G20 이후에 일본이 주도하는 동북아시아 외교 방향을 지향하고 북한 정책도 강경하게 가고 싶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북한만을 상대하며 아베 총리를 완전히 배제하기도 했고 강경론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그것이 자신의 재선을 위한 쇼이거나 치적 쌓기용이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공포나 전쟁 유발을 통한 방식이 아닌 외교를 통한 해결을 지향한다는 점은 아베 총리가 기존에 고수해오던 대북 관련 정책이 크게 수포로 돌아가는 점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본은 북한이 약간의 도발 징후나 단거리 발사체를 쏘기만 해도 전 세계에 위협을 알리고 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자고 부추기는 등 북한 강경책을 전 세계로 퍼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행위는 간과할 수 없으나 한반도의 평화보다는 전쟁에 가까운 시나리오를 원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다방면에서 제기됩니다. 과거 한반도의 6.25 불행이 자신들에게 천운이었다는 아소다로 부총리의 발언을 살펴보자면 일본의 한반도 전략은 상당히 강경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북 문제는 미국과 마찰을 일으키며 꼬여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냉각기를 맞은 남북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며 전략을 준비해야 할지 당국은 고민에 휩싸여 있습니다.